시장 좀 깊이 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KCGI 자산운용 김영석 팀장과 함께 얘기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시장이 반등할 때 나오셔서요. 사실은 시장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할 때 얘기를 하려면 아무리 본인의 뷰를 말씀하시려고 하더라도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많은데 오늘은 좀 마음껏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시장의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은 너무 변동성이 커진 것 부분부터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데 시장 변동성은 오늘을 지나면 조금은 줄어들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변동성은 이제 좀 고점은 좀 지난 것 같습니다. 특히 사실 이제 한국 증시가 특히 코스피 지수가 너무 가파르게 올랐었죠. 뭐 3월 말에 한 5,000포인트에서 시작해서 8,800까지 2달 조금 넘게 걸렸으니까요. 너무 가파르게 올랐었고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매도를 트리거할 만한 그런 이벤트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뭐 월요일에 이제 서킷 브레이커부터 시작해서 뭐 사이드카가 이제 뭐 매일 연속으로 발생하는 그런 좀 전례 없는 변동성을 저희가 겪었었는데요. 이번 주 이렇게 시장을 보면서 지금 같은 시장 상황은 한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한 7,000, 한 400, 500, 한 요 정도 선이 좀 지지선으로 좀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한 그 정도 선에서 시장은 좀 반등을 했고요. 결국에는 이번 주 중에 이제 좀 변동성을 많이 키웠던 요인 중에 하나인 그 중동 지역의 이런 전쟁 재점화 가능성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어젯밤 지나면서 그 변동성이 우려가 이제 좀 빠르게 종식되는 부분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번 주의 이런 변동성은 이제 좀 일단락돼서 지나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한 7,500에서 400선을 좀 중요하게 보셨던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거기가 뭐 매물대가 많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에서 의미가 있다거나 그런 곳인가요? 그게 저도 이제 사실 뭐 이런 기술적인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코스피가 강세를 보이는 이런 강세장 국면에서는 그 코스피 50일 이동평균선을 같이 보는 게 좀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조정을 받았던 8,800포인트 그 부분도 이제 50일 이동평균선의 한 130% 정도 되는 그 수준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강세장에서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좀 조정이 나오는 그런 패턴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지금 기준으로 코스피의 50일 이동평균선이 한 690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이동평균을 하는 거니까 올해 월 말쯤 되면은 이제 한 7,000, 한 4, 500 그 정도 선이 되겠구나 싶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한 7,400 정도가 좀 중요한 지지선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앞으로 시장이 또 강한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7,500선 아래, 그러니까 7,400, 7,500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만약에 또 한 번 이런 조정 장세가 오면 그때쯤 이제 현금을 좀 보유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진입할 기회를 찾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뭐 사실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는데요. 나름대로 이런 그 매매에 대한 기준을 가져간다라면은 그 5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좀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게 이동평균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코스피 8,000 넘어가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 이동평균선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 7,400선이 이제 절대적이라는 건 아니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좀 변동을 보이겠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0일 이평선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 조정이 어느 정도에서 일단락될지 뭐 이런 걸 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럼 최근에 시장 조정은 왜 왔다고 보십니까? 그냥 단순히 시장이 강하게 올랐기 때문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흔히 말하는 스페이스X 상장 때문에 자금이 그쪽으로 확 빨려 들어가는 것 때문에 시장 조정이 왔다 이 근거는 맞는 건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이 많이 올랐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커져 있는 상태였었고 이제 이 브로드컴 실적 발표에서 가이던스를 시장 기대치보다 조금 낮게 줬다는 거, 요게 이제 뭐 시작이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스페이스X 상장 관련해서 이제 한국 증시에서 자금이 이탈된다. 근데 이 부분도 분명 영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스페이스X 상장하게 되면은 단숨에 이제 미국 시가총액 10위 이내로의 종목으로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그 패시브 자금들 관점에서는 이 종목 담아야 되는 그 니즈가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사실 한국 주식시장이 이런 이머징 마켓에서 많이 올랐기도 했고요. 또 이런 이머징 마켓에서는 또 이 환급성이 또 굉장히 좋은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한국 주식시장 매도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대비를 했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고용 지표가 좀 생각보다 좋게 나오면서 이제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또 우려가 또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팔고자 하는 욕구를 자극할 만한 이벤트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 나왔었던 게 이번 주 시장 조정의 가장 큰 배경이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이 외국인들이 생각하기에 황금성이 좋은 시장이다. 그러니까 돈을 넣다 빼기 좋은 시장이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유동성이 많죠, 일단. 유동성 때문에 그러나요? 예. 그러니까 워낙 사람들이 많이 사고 파는 장세이기 때문에 다른 예. 데보다 훨씬 사고 팔기가 쉽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외환 시장은 우리가 조금은 뭐 여러 가지 규제에 있어서 예. 외환 시장은 좀 힘들다라고 그래서 뭐 24시간 개방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은 없어요. 외환 시장은 분명 이제 아마 그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아직은 좀 제약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네. 제가 이게 한국 시장이 그래도 이런 황금성이 좋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이 이머징 마켓 안에서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뭐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시장 규모는 크지만은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매매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 요인들이 많은 부분이다 보니까 이머징 시장 안에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라고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의 급등의 배경 중에 하나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가능성이지 않습니까? 네. 주말 사이에 이제 아마도 될 것 같다라는 뉴스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거기에 좀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를 보죠. 만약에 진짜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상황, 워낙 트럼프가 계속 된다 그랬기 때문에 반대쪽에는 이번에도 불발될 상황 두 가지를 다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오늘의 상승세가 유지되면서 계속 시장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건지, 그다음에 만약에 설령 이게 또 합의가 안 돼 버리면 시장은 다시 큰 변동성을 일으킬 건지가 좀 궁금한데요. 말씀하신 두 가지가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결국 이 전쟁 상황을 네. 유가하고 금리하고 같이 좀 대입을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특히 지금 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주에도 그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는 지금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올해 이미 50bp 인상을 반영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가 나왔었고, 뭐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서도 지금 한 75bp 정도 인상을 네.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시장은 이제 이 케빈 어시가 취임하고 나서 이 FOMC에서 분명히 이런 좀 어느 정도 매파적으로 이런 코멘트가 나올 것 같다라는 그 가능성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제 그 시장 금리도 좀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네. 결국 이 전쟁 합의가 원만히 잘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협상하고 서명하고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유가는 분명히 지금 수준에서도 좀 더 낮아질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가 되니까 이 시장이 지금 반영하고 있는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또 다시 뭐 동결 아니면 이제 뭐 인하 쪽으로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면 분명히 시장에는 긍정적인 호재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또 전쟁이 이렇게 완화가 되지 않고 다시 좀 더 확전의 그런 분위기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또 분명히 이제 시장에서는 좀 높은 변동성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이런 큰 방향성에 있어서는 시장이 크게 네. 부정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뭐 이란도 그렇고 이 협상 쪽으로 원하는 그런 니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은 크겠습니다만 뭐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복구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불발된다 하더라도 예. 아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방향성 자체는 계속 합의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라는 말씀으로 예. 이해가 되네요. 이번에 네. 이번 주에 이제 그 전쟁 재점화 가능성이 이렇게 부각이 되었을 때도 네. WTI 기준으로 했을 때 유가가 한 91, 2불 요 정도 수준에서 이제 머물렀었고, 이제 한창 이 전쟁 우려가 고조되었었던 시기에 이제 뭐 100불 수준까지 가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는 이런 전쟁 이슈에 대해서 좀 내성이 생긴 상태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유가는 그러면 아까 이제 조금 진정될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합의가 되면 한 80달러 선에서 그냥 유지될 걸로 보세요? 아니면 그보다 더 내려갈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 네. 전쟁 전에가 유가가 한 60불대, 70불 되지 않았었으니까요. 네. 근데 아마 그 수준까지 내려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전쟁 과정에서 이란이 이제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카드를 꺼냈고, 이제 이게 작동을 하는구나를 이제 알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제 그 시장에서도 그 부분을 이제 우려를 하고 중동산 원유에 대해서 과도하게 의존하는 게 부담이 된다라는 인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좀 전망과 예측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 원유를 구매해야 되는 원유 구매자들 입장에서는 과도한 중동산 원유에 의존하기보다는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겠다 싶겠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 꼽히게 되는 게 이제 미국산이 될 텐데 네. 이제 한국 기준으로 했을 때만 보면은 이제 중동산 원유를 가져오는 것보다는 이제 거리가 늘어나게 되고 운송 비용이 이제 높아지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결국 유가가 이제 전쟁 전에 한 6, 70불 수준까지 다시 내려갈 가능성은 좀 낮을 것 같고요. 그러면 말씀하신 한 80불 정도 수준이 한 적정 수준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쪽 원유가 그리고 조금 더 품질이 좋아서 가격도 비싸다고 하죠. 근데 예, 비싼 맞습니다. 원유를 저희가 이제 운송비도 들여가지고 더 멀리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유가 수준은 과거처럼 이제 완전히 떨어지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야 과거 수준으로 생산량이나 이런 것들을 타격을 입은 것도 있으니까요.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일정들을 보면 기준금리와 관련된 중앙은행들 이벤트가 좀 있습니다. BOJ도 있고 그리고 FOMC 회의도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유럽은 이제 금리를 올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뭐 BOJ부터 좀 말씀을 네. 드리면 BOJ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인상은 안 한다. 아니요, 인상을 할 것 같습니다. 인상은 예. 하는데 시장에 미칠 예, 영향이 예. 크지 않을 것 같다. 예. 이미 시장이 그 정도를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컨센서스 자체가 이제 25bp 인상을 반영을 하고 있고 네. 그 정도 수준이라면 이제 시장에서 좀 예상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큰 걱정하진 않아도 될 것 같다이고 사실 일본의 금리보다는 엔화 환율이 조금 더 중요한 변수일 것 같습니다. 이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게 되면은 이제 작년에도 좀 한번 재작년부터였었죠 사실상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물량이 이제 이 증시에 혹은 이런 자산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사실 작년 말에 이제 BOJ에서 한번 금리 인상할 때도 똑같이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되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별 문제 없이 이렇게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번에 BOJ에서 인상하더라도 네.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을 좀 제한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 엔화가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느냐가 결국은 관건일 텐데 이번에 이 BOJ에서 금리 올려서 1.0% 된다 하더라도 일본의 이 실질금리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금리 기준으로는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네. 그래서 엔화가 이렇게 구조적인 강세를 보일 환경은 아직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한 번 금리 인상 더 한다고 해서 예. 엔화가 지금 달러당 방금 전에 시세가 나갔습니다. 160엔 정도인데 네. 여기서 뭐 아주 강해져서 뭐 150엔대 뭐 초반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 정도 수준에서 좀 박스권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중요한 게 이제 FOMC일 것 같습니다. 미국이죠. 네. 예. 이 케빈 허시가 이제 취임하고 첫 이제 이 FOMC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메시지가 나올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케빈 허시가 시장에서도 뭐 이분이 뭐 매파적인 성향이다, 뭐 아니다, 이분이 과거에 이제 그 앨런 그리스펀이 네. 그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은 분이기 때문에 취임하고 나서 곧바로 이렇게 뭐 매파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의견들이 좀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이분이 취임 전부터 이 페드의 이런 그 메시지를 내는 방식이나 이런 구조적인 변화에도 많이 좀 그런 가능성을 언급을 하셨었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굉장히 싫어하는 건 이제 불확실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케빈 허시가 취임하고 나서 이 페드가 지금 어떤 식으로 스탠스를 내고 메시지를 이제 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아직 이제 경험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불확실성이 지금 좀 크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그 시장의 이 채권 금리가 네. 올해 이제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FOMC에서 이제 적정한 수준의 매파적 코멘트는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조금이라도 이런 그 완화적인 비둘기파적인 그런 코멘트가 나오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또 시장에 좀 긍정적인 좀 촉매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강한 메시지는 안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이세요? 적절한 수준의 매파적인 메시지.
네. 지금 이제 적절한 수준의 매파 메시지가 네. 어느 정도 좀 컨센서스로 생각이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그 불확실성이 거기서 오는 것 같습니다. 아주 강한 매파 메시지를 아예 배제하기는 힘들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최근에 고용 지표라든지 물가 상황 때문인가요? 물가는 조금 괜찮았었던 것 같고요. 네. 생산자 네. 물가는 굉장히 높게 나왔던데요. 예. 네, 그렇긴 합니다만 네. 여기는 이제 또 이런 종전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같이 반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사실 여러 가지 변수가 계속해서 이런 상반된 그 메시지를 계속 전달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굉장히 강경한 매파의 가능성을 그래서 또 완전히 배제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는 이제 이 BOJ하고 FOMC 회의를 눈여겨봐야 될 예.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당장에 뭐 금리를 내리거나 올리거나 이건 둘 다 배제하고 동결인데 예. 그와 관련돼서 FOMC에서 케빈 워시가 첫 이제 FOMC 회의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시장이 내느냐 이게 시장의 관건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스페이스X 앞서 저희가 잠깐 얘기는 했는데 네.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이제 스페이스X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거다라는 메시지도 좀 있었잖아요. 예. 근데 오늘 이제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강하게 시장에서 좀 사주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스페이스X 상장이 일단락이 되고 그 이후에는 외국인들이 좀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외국인 매매 동향은 어떨까요? 외국인 일단 이 한국 증시에서 네. 외국인 자금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탈을 했던 배경에는 이 스페이스X 상장 관련된 그 수급 변화는 분명 있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이 스페이스X 상장하고 나서 네. 그러면 그 나갔던 외국인 자금이 다시 들어올 거냐라고 한다면 사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거를 단순히 그 스페이스X의 상장 이벤트만 놓고서 보면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이 스페이스X 상장하고 나서 이제 한 달 정도 안에 이 나스닥 100 편입 가능성이 좀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상장하고 나서 이렇게 이 공모 청약 IPO 청약 참여하기 위해서 이탈했던 그 자금들이 원하는 만큼 배정받지 못했던 그 수량을 결국엔 이제 유통시장에서 사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자금이 다시 한국 시장으로 돌아올 거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데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수급은 이제는 좀 반전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한 가지는 좀 외국인들의 그 선물 포지션에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3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후에 이 6월 만기로 이 외국인 선물 매도 포지션이 2조 원 넘게 그렇게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번 주도 이제 목요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곧 전 영업일 10일 날 네. 그 외국인 선물 매수 포지션이 한 2조 원 정도 되면서 이 베이시스가 좀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이 일단은 방향성이 좀 바뀐 게 한 가지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그 올해 6월 달 이 글로벌 시장 이벤트 중에 이 MSCI의 이 워치리스트 등재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네. 이게 사실 작년에 이제 한국이 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되냐 안 되냐 이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안 되는 쪽으로 결론이 돼서 넘어가게 됐었는데요. 거기 이제 매월 6월에 이제 그 MSCI에서 이 증시 네네. 이 시장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걸 통과를 하게 되면 한국도 이제 이 선진국 시장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게끔 이제 우리가 워치리스트에 올려놓고 봐야 된다. 이제 요 기준에 해당이 되게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 시장 접근성에서 6개 항목에서 이제 미흡으로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1년 동안 좀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네. 그중에 한 4개 정도는 개선이 되었고요. 한 2개 정도는 이제 요 등재되고 나면 이제 개선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관련된 그 이벤트가 다시 좀 재점화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작년하고 이 한국 증시의 상황이 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증시가 MSCI 월드 지수 기준으로 했을 때는 비중이 한 1% 남짓밖에 되지가 않았었거든요. 사실 뭐 MSCI 월드 지수 편입된다 하더라도 이제 변방의 작은 시장 그 정도였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뭐 3% 이상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 캐나다, 프랑스 이런 나라들하고 이제 동급의 이런 시장 규모가 되게 되고요. 이런 글로벌 이런 자산 이런 그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시장 규모가 됩니다. 물론 이제 이머징에서 이탈하는 자금
그리고 이 월드 지수에서 또 유입되는 자금 네. 이 부분은 이제 이 펀드 플로우로 봤을 때는 좀 똔똔 수준일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만약에 이런 그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된다면 이런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관점에서는 충분히 유효할 만한 그런 그 접근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외국인 수급에서는 네. 반전될 수 있을 만한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속된 외국인 매도가 시장을 압박해 오긴 했는데 한 두 가지 정도에서 상황이 좀 변하는 것 같다. 첫 번째는 선물 포지션 예. 이게 좀 개선이 됐고 3월 이후에 최근 들어서 매도 포지션 청산과 매수로 좀 돌아서는 상황 뭐 이런 네. 것들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는 이제 6월 달에 MSCI 선진국 지수에 대한 와치리스트 편입 가능성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1년 정도 뒤에 실제로 편입된다라고 얘기들 하더군요. 예, 예. 상황에 따라서. 예, 예. 네. 시기는 뭐 한 1년, 2년 이렇게 좀 걸리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외국인들 수급은 좀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AI와 관련된 이슈들 예. 최근에 이제 시장이 조정받았기 때문에 도리어 부정적인 이슈들이 좀 나왔을 거라고 보기는 하는데 뭐 버블 논란부터 시작해서 지금 대규모 투자하고 있는 자금 이거 너무 많이 투자한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메모리는 뭐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언젠가는 이 사이클 끝나겠지라는 것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반도체에 대한 시황이나 견해는 변함 없으십니까? 예. 사실 반도체 네. 호황이 이제 반도체 호황, 반도체 주도로 이제 이런 한국 증시 전체적인 이익 개선과 이런 증시 상승에 대한 그 논리는 여전히 네.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국 한국 증시가 강세장을 보이는 가장 강력한 근거라는 의견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작년보다도 그 의견은 더 강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 메모리 가격 같은 경우 현물 가격은 뭐 최근에는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입니다만 네. 이제 이 기업들이 판매를 하는 이 고정 거래 가격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도 계속해서 가파른 상승세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디램 공급 증가율이 한 16% 정도밖에 안 되는데 미국 이 그 빅테크 기업들의 캐펙스 증가율이 뭐 20%를 훌쩍 넘어가고 있으니까 여전히 이제 공급은 타이트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지금 뭐 끝날 것이다, 고점이다를 논하기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항상 같이 봐야 되는 게 이 미국에서의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 수 있는가가 역시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최근에는 뭐 구글에서도 이제 유상증자 한다고 하고 뭐 메타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부채 발행하고 이제 유상증자하고 하면서 이제 외부 자금을 조달을 하는 게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그 의구심을 일으키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거에 대한 그 실마리를 이제 엔트로픽이 올해 1분기에 흑자 전환한 거를 가지고서 좀 풀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특히 지금 엔트로픽이 이제 흑자 전환하고 그 배경에는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는 이 토큰 사용량에 기반해 가지고 과금을 하는 그런 사업 모델이 수익 모델이 이제 있다 보니까요. 그 토큰 사용량이 이제 가파르게 증가를 하면서 그에 대한 네. 이 토큰당 과금으로 인한 그 수익이 굉장히 좀 빠르게 이 수익성 개선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최근에 이제 대만에서 있었던 이 컴퓨텍스하고 이 GTC 행사에서도 같이 좀 언급이 됐었는데요. 뭐 퀄컴, 인텔,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이 공이 이 토큰 사용량의 급증에 대해서 같이 언급을 하고 있고요. 네. 뭐 퀄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초 동안 317억 개의 토큰을 소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2030년 되면은 40배까지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또 보도로 나왔었는데 올해 연간 이 AI 사용 예산을 1분기 만에 다 소진을 할 정도로 이 토큰 사용량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네. 올해 하반기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토큰 사용량에 기반한 수익 모델을 얼마나 구체화시켜서 시장에 보여줄 수가 있느냐. 이게 올해 투자하는 만큼 중요할 이제 것 돈을 많이 벌어서 예. 투자할 재원을 잘 마련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네. 최근에 국내에는 반도체 장비주들의 강세가 좀 눈에 띄는 상황이거든요. 예. 반도체 투톱 이후에 우리가 이외에 이 장비주들 좀 눈길 갖고 지금 좀 포트에 담아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좀 괜찮은 시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게 제가 저번 달에도 나와서 코스닥 시장 어려운데 그래도 이 코스닥 승강제 이제 도입 대비해서 이제 실적주들은 좀 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코스닥에 있는 실적주 대표적인 게 이제 코스닥 소부장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가 이제 코스닥 출범 30주년인데 다음 달에 그래서 이제 거래소에서 그 코스닥 30주년 기념 행사를 할 예정이고요.
요때 이제 이 코스닥 승강제 관련해서 이런 기준들이 좀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코스닥에 있는 이런 실적주들, 이런 코스닥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런 좀 그 이벤트 측면에서 좀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겠다 싶고요. 또 이제 펀더멘털 관점에서 보면은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는 이 가격 사이클에서 이제 수량 사이클로 좀 넘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 소부장 기업들이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여건이 되고요. 지금 뭐 D램 영업이익률이 거의 뭐 한 80% 이렇게 된다라고 하니까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CR이라고 하죠. 이제 뭐 이 반도체 대기업들이 이제 이런 소부장 기업들에 대해서 단가 인하 압력을 행사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AI 사이클에 대한 수혜가 이런 네. 소부장 기업들, 개중에는 아무래도 장비주가 사이클에서는 좀 더 앞단에 있다 보니까 그 온기가 같이 확산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격에서 수량으로 간다라는 말씀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간에는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이 막 치솟으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수량을 늘려야 되니까 그 얘기는 공급량을 늘린다는 얘기고 그러면 네. 투자가 필요하고 네. 투자가 이어지면 이제 소부장 장비주들로 수혜가 간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네요. 네. 최근에 이제 젠순왕이 우리나라 왔다 가고 난 다음에 여러 업체들의 주가가 들쭉날쭉했거든요. 그 이벤트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전하고 달리 조금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사실 네. 이제 이 젠슨왕 다녀오면서 몇몇 기업들 주가가 굉장히 가파른 상승과 또 조정을 보이고 했었는데 역시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저희가 시장의 변동성을 대응을 할 때 이런 과도한 테마주는 어느 정도 좀 자제를 하고 좀 볼 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는 그 부분을 좀 같이 염두에 두고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피지컬 AI 관련해서 이 데이터 팩토리 관련된 비즈니스들이 좀 주목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런 그 챗GPT나 이런 LLM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무수히 많은 이런 텍스트와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이 가능했었는데 피지컬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학습을 할 만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고 그것부터 만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데이터 팩토리 관련된 그런 비즈니스들도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AI 팩토리라고 여건이 하시면 이번에 그 사업 진출한다는 네이버 이런 데들 관심 가질 필요 예,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뭐 그렇고 LG전자도 이제 그 엔비디아랑 같이 해서 좀 그런 부분으로 협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KCGI 자산운용 김영석 팀장과 함께 시장 좀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